안녕하세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 외로움도 많고 성격도 활발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런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고 감사한 은인이 찾아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으니 꼭 들어주세요. 보육원에서 19살 때까지 살다가 독립했어요. 보육원 생활은 좋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고아들끼리 서열을 나누고 얼차려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언니 오빠들에게 많이도 혼이 났답니다. 제 위로 다 독립하고 나서는 아이들끼리 이상한 규칙이나 괴롭힘, 얼차려는 모두 사라졌어요. 그제야 동생들은 눈치를 안 보고 행동할 수 있었답니다. 독립하고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알바부터 시작했어요.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걱정이었는데 역시나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육원에서 길들여진 눈치를 보고 굽실거리는 성격이 일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답니다.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화가 난 것 같으면 90도로 숙여서 사과를 했어요.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지 사과하는 건 저에게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또 눈으로 보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손님이 부르기 전에 먼저 반찬을 추가해 드리거나 술을 가져다 드리면 다들 센스 있고 손이 빠르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장사는 잘 되었는데 사장님이 비싼 값에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졸지에 백수가 되어 급하게 다른 직장을 잡았습니다. 새롭게 일하게 된 일은 마트 캐셔였습니다. 식당에서 일해봤으니 뭐 얼마나 힘들겠어 하고 일을 해보는데 엄청 힘든 직업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도 참아야 했답니다. 그래서 물을 일 시작하기 전에 한 모금 마시고 되도록 수분을 섭취하지 않았어요. 손님이 1분에 한 번씩 바뀌고 웃으면서 일을 하니 저 스스로가 보육원에서 살 때와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늘 주눅 들어있고 눈치를 보던 제 습관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고아로 살며 제가 바라는 꿈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고 저도 자녀를 낳아 엄마 소리를 들어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캐셔 언니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작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한다는 그이는 내성적이고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기 민우 씨는 원래 말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아니요. 마음에 안 들긴요. 순정 씨는 아주 예쁘십니다. 저한테 과분할 정도로 빛이 나는 분이에요. 그렇게까지 오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요. 제가 쑥맥이라 말을 잘 못해요. 게다가 예쁜 순정씨 앞이니 더더욱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진짜 순정씨가 마음에 듭니다. 귀여운 그이는 소심하게 앉아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이가 마음에 들었으니 한번 사귀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이와 저는 매일 밤마다 30분씩 같이 걷거나 문이 열려있는 카페에 가서 데이트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사귄 지 2달 뒤에 제가 고아라는 걸 밝히고 가족이 없다는 걸 알렸는데 그이 역시 고아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입양되어 살다가 현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 고아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더더욱 마음이 그이에게 기울어졌어요. 저희 두 사람은 2년을 넘게 연애하고 나서 결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예비시댁에 갔더니 시모녀가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엄마같이 시누이는 여동생같이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번쩍하고 들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절 보시더니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고아라고? 20살 때부터 혼자 살아온 거야? 네, 어머님. 가족이 없으니 쭉 혼자 살았죠. 딱하다, 딱해. 이렇게 예쁜 딸을 왜 버렸을까?
아니,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구나. 아이고, 내가 말실수를 했나? 다 지난 일이고 오래된 일이니 상관없어요. 대신 어머님이 제 엄마가 되어주실 순 있잖아요. 그래, 맞다. 날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라. 네 시누이도 동생이라 편하게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봐. 시어머니는 보자마자 저를 허락해 주겠다는 듯 친하게 잘 지내보자고 하셨고 시누이도 저에게 따스한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가 있었으면 하고 바랬거든요. 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하면 매일 언니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요.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면서 잘 살아보자고요. 아가씨, 저야 영광이죠. 그런데 매일 만나야 해요? 당연하죠. 같이 살 건데 매일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몰랐던 말씀을 하시길래 좀 놀랐습니다. 남편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시어머니가 목을 풀더니 시댁에서 같이 살자고 말씀하셨어요. 순정아, 우리 아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할 사정이 안 돼. 그렇다고 내가 결혼 자금을 줄 만한 형편도 못 되고. 그러니까 둘이 우리 집에서 몇 년 살면서 돈 모아서 독립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그냥 월세로 지내도 저는 상관없어요, 어머님. 에이, 그럼 쓰나. 아무리 그래도 결혼해서 살 집인데 제대로 마련해서 살림을 차리는 게 좋지. 나도 부업으로 이것저것 하니까 나중에 보태줄게. 그러니 우리랑 같이 살다가 나가렴. 들어보니 시댁에서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았어요. 부모님과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 이때가 아니면 언제 부모와 살겠나 싶어 마음의 결정을 내렸답니다. 네, 좋아요, 어머님. 두 분이 워낙 좋은 분 같으니 같이 지내보면 저한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다고 하자 남편도 웃으면서 잘된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혼을 시댁에서 시작했고 결혼식은 생략하고 웨딩 사진만 찍었답니다. 제가 결혼식에 부를 사람이 없고 남편 역시 소극적이고 인맥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모의 조언을 듣고 결혼식 비용을 아끼고 시댁에 들어갔어요. 아주 친절하고 좋으신 시어머니는 결혼 일주일 만에 달라지셨습니다. 예, 순정아, 일 끝나고 오면 집안일 해야지. 넌 어떻게 된 게 내가 말을 안 한다고 가만히만 있냐? 고아 출신은 원래 다 그런 거냐? 네? 아니요. 제가 퇴근을 늦게 하니까 시끄러울까봐 세탁기를 돌리거나 청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핑계가 좋네. 세탁기 돌린다고 지진이라도 나니? 그럼 손으로 빨든가. 그리고 날 뭐로 생각하길래 내가 주는 밥만 얻어먹고 사는 거냐? 이제 네가 좀 해라.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실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하겠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해드리고 살림도 틈나는 대로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도 잘해주나 싶더니 일주일 만에 그런 착한 얼굴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언니, 내가 뭐 하는 사람이죠? 아가씨는 변호사님이죠. 그런데 구김살이 갈 옷을 입고 출근해야 할까요? 이거 드라이 안 맡겼어요? 그거 손빨래하고 잘 말렸어요. 손빨래 했으면 다림질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침 먹고 금방 다려드릴게요. 시누이가 쏘아보자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지금 바로 다려드릴게요. 죄송해요, 아가씨. 고아인 언니 받아줬으면 좀 잘합시다. 가족들한테 헌신할 줄 아는 것부터 좀 배워요. 네, 아가씨.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이 모양이에요. 죄송해요. 저는 보육원에서 살 때처럼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긴장한 채로 시댁에서 지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 가정의 일원이라는 게 좋아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남편 또한 눈치를 보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시누이가 한마디 하면 풀이 죽은 채 고개를 숙이고 대답만 응응거렸습니다. 오빠, 나 내일 지방에 의뢰인 만나러 가야 해. 의뢰인? 감옥에 있는 의뢰인? 그래, 잘 다녀와. 그게 다야? 장거리로 가는데 오빠가 운전해줘야지. 내가 주말에 그 먼 길을 가는데 나 혼자 보내겠다고? 남편은 홍당무가 되어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센스가 없었네. 같이 가자. 내일 주말이니까 오빠가 운전할게. 야, 언제까지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줘야 해? 가끔 오빠를 보면 사람인지 곰인지 헷갈린다니까. 내가 좀 답답한 구석이 있긴 하지. 미안해, 세경아. 그이가 한 소리 듣는데 저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 고아들의 공통점인지 길을 펴지 못하고 혼나는 듯 몸을 움츠리는 게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남편이 주말에 끌려나가 운전기사로 시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따지지 못했죠. 정말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시죠? 이게 눈칫밥을 먹고 자란 고아들의 특성이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누이가 장거리 의뢰인을 만나러 갈 때면 남편을 운전기사로 부려먹었는데 평일에는 남편이 월차까지 써가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잘못된 걸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묵묵히 가만히 있었죠. 저나 그이나 시댁에서 종처럼 일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계모임을 항상 집에서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도 월차를 내고 밥상과 술상을 차렸답니다.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계모임원들이 저를 소개해달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그냥 일하는 아줌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니까 괜히 오해들 하지 마. 아줌마, 술이 이게 뭐야? 내가 카스만 먹는 거 몰라? 가서 바꿔와. 네, 사모님. 시모가 시키는 대로 사모님이라고 호칭하면서 갖은 심부름을 다하며 식모 노릇을 했답니다. 저나 남편이나 바보 같았는데 시어머니가 집에서 얹혀 살고 있으니 저에게 생활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따로 받으셨어요. 남편의 통장을 보고 화들짝 놀라 이체 내역을 따졌습니다. 여보, 매달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100만 원씩 보냈던 거야? 당신 월급이 300만 원인데 3분의 1을 가족들한테 주는 거야? 도대체 왜? 그거 엄마가 날 키워주셨으니까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거야. 취직하고 줄곧 드리고 있던 거야. 뭐? 아무리 그래도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아가씨한테는 돈을 왜 주는 거야? 동생이 나 때문에 성장하면서 갖고 싶은 갖지 못하고 자랐잖아. 그래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주는 거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 학비 스스로 벌었다며. 시댁에서 아무런 지원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 내가 이 집에서 자랐으니 동생이 많이 힘들었을 거야. 입양한 오빠가 생겨서 얼마나 불편했겠어. 당신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 아니지? 실은 엄마랑 여동생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압적으로 말해서. 가스라이팅이 이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남편은 어릴 적에 입양되어 시어머니한테 혼나면서 컸고 시누이에게도 온갖 막말을 듣고 무시를 당해왔을 겁니다. 어떻게든 가족들과 같이 지내려고 자기가 손해를 봐가면서 지켜왔던 거예요. 제가 시댁에서 잠깐 지냈지만 많은 걸 당한 바보이기 때문에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바보 같아. 둘이 나가서 월세집에서 사는 게 훨씬 낫겠어. 우리 엄마가 같이 몇 년 살아보자고 하셨잖아. 그럼 계속 이렇게 매달 모녀한테 1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야? 난 이건 아니라고 봐. 드디어 정신을 차린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분가를 하자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시모녀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순정아, 뭐이라고 해놓고 왜 말이 없는 거냐? 할 말이 있다며? 언니, 무슨 할 말이에요? 꼭 우리한테 불만이라도 있는 사람 같네? 네? 불만이라뇨? 아니에요, 아가씨. 그냥 저희는 분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씀 드리려고 거실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이에 시어머니가 바로 혀를 차더니 시집살이를 얼마나 했다고 분가하느냐고 짜증을 내셨습니다. 아주 너 웃긴다. 겨우 몇 달 지내고 나가겠다는 거냐? 날 엄마처럼 생각하고 지내겠다며? 어머님,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서 그래요. 서운한 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서운? 정말 가지가지하네. 뭐가 서운했는데? 집안 살림은 저 혼자 다 하는 게 좀 버거워요. 아가씨는 집안일에 손도 안 대시고 오히려 저한테 일을 더 시키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지인들을 집에 초대해놓고 저를 일하는 가정부로 소개하셨잖아요. 시몬은 겨우 그거냐는 표정으로 쏘아보시더군요. 저는 지레 겁을 먹고 눈을 깔았습니다. 순정아, 불만도 참 많다. 집안일 시켜먹은 건 네가 나가서도 잘하라고 습관을 들이는 거고, 널 가정부라고 소개한 건 결혼식도 안 했고 네가 고아라서 그런 거야. 남들이 고아라고 하면 괜히 뒤에서 수근수근하니까 괜히 너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며느리라고 안 한 거라고. 그리고 개모임 여자들 나랑 친하지도 않아. 돈으로 엮인 사이라서 대충 얼버무린 거야. 내가 설마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겠니? 아, 그러셨던 거예요? 생각이 짧아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개모임 사람들 오면 너를 며느리라고 소개할게. 그럼 된 거지? 분가 안 해도 되는 거지? 저는 딸꾹질을 몇 번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생활비를 받으시는데 남편한테도 매달 100만 원씩 받고 계셨죠? 아가씨도요. 그렇게 돈을 쓰니 돈 모아서 독립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그냥 월세라도 좋으니 나가서 살게요. 두 분께 용돈 드리는 건 더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얘 좀 봐라. 내 아들이 키워준 은혜가 고맙다고 감사 표시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 만드네? 야, 그깟 돈 몇 푼 받았다고 우리 치사한 인간으로 만드냐? 어머님, 이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매달 200만 원을 어머님과 아가씨한테 쓰는 건 정말 큰 돈이라고요. 저희 돈 드리는 것도 그만하고 독립도 할 겁니다. 겨우 힘들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야, 더럽고 치사해서 내 아들이 주는 돈 안 받겠다. 앞으로 돈 입금하지 마라. 그럼 이제 해결된 거지?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돈 모아서 2, 3년 뒤에 독립해라. 됐지? 어머님, 저희는 어른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이니 나가서 지낼게요. 허락해 주세요. 저는 꼭 분가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끝까지 설득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야, 아들! 너 때문에 우리 입장이 난처해졌잖아? 돈 주는 거 그만하랬더니 왜 매달 입금을 해서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 너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줬니? 다 갚아줄 테니까 말해! 엄마, 아니에요. 돈을 갚겠다뇨.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 아내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너도 분가할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요. 저는 엄마랑 세경이랑 더 같이 살고 싶어요. 진짜지? 예, 순정아. 내 아들은 너랑 생각이 다른 것 같구나. 여우같이 내 아들 꼬시려고 한 것 같은데 너 그거 좀 아니지 않니? 분명 남편도 좋다고 했어요. 여보, 우리 분가해도 좋다고 했잖아. 남편은 아직도 시모녀에게 꽉 잡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저에게 타박하며 순진한에 꼬셔서 빨리 분가할 생각은 집어치우라고 하셨어요. 저는 더 말할 용기가 없어서 입을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분가는 물 건너갔지만 남편이 매달 200만 원씩 상납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는 얻은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올려받겠다고 하셨고 집안에서 매달 나가는 비용인 가스비, 전기세, 관리비 등등 영수증을 디밀며 저희 부부에게 내라고 하셨습니다. 시모녀와 대화를 하면 이길 자신도 없었고 괜히 욕만 먹을까봐 꾹 참았답니다. 결핍도 많고 자존감도 낮은 저와 남편은 2년만 더 버티고 난 뒤에 달라진 모습으로 살겠거니 상상하면서 시간이 빨리 흐르기만을 고대했습니다. 변호사인 신우이가 얼마 뒤에 결혼하겠다고 의사신랑을 데려왔어요. 저는 그날 주방에서 혼자 음식을 했고 남편은 집 청소를 깨끗이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매니큐어를 칠했고 온갖 멋을 부리고 있었죠. 예, 순정아. 음식 준비는 다 됐냐? 의사 사위가 입맛이 까다롭다니까 잘해야 한다.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어요. 최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잘해야 한다고 잘. 네, 최선도 다하고 잘하겠습니다. 시모의 잔소리를 들으며 준비를 완벽하게 했고 곧 신우이와 예비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음식을 다 차리고 앞치마를 벗고 합석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그만 가봐라. 아까 바쁜 일 있다고 했지? 가서 일 보고 천천히 들어와라. 네? 아이, 뭘 멀뚱히 듣고 가만히 있어. 볼일 다 봤으면 그만 가보라고. 저와 남편은 갈 곳도 없는데 쫓겨나듯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남편과 김밥을 먹으러 갔답니다. 개무시를 당하는 걸 아는데 이걸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겁만 먹고 있으니 진짜로 한심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이용만 당해야 해? 당신이 입양하고 내가 고아라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거 너무 힘들어.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힘들겠지? 미안해, 내가 못나서. 자꾸 못났다는 말은 하지 마.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야. 착하고 성실하고 날 제일 사랑해주는 남자라고. 어깨 펴고 당당히 말하자. 이제 더는 시댁에서 못 살겠다고 말해버리고 나오자고. 말을 못하겠으면 일단 월세집부터 구하고 나서 통보를 하든지 하면 되잖아. 그래도 될까? 그래, 그렇게 하자. 언제까지 한심하게 엄마랑 동생한테 잡혀 살 순 없지. 나도 아내가 있는 가장인데 못난 모습 그만 보여줘야지. 여보, 나 결심했어. 이제 우리 엄마랑 여동생이 하라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의 반려자인 당신을 위해 살겠어. 그이가 멋지게 말을 해서 안심도 하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이전에 시댁에서 어땠건 그건 더 따지지 않았답니다. 시누이가 결혼하고 나면 말을 해서 분가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부터는 시댁과 선을 긋고 아주 가끔 만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시누이의 예비 신랑과는 인사만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결혼을 결정했고 상견례도 저희 부부 없이 치렀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저희 부부에게 얼마나 보태줄 거냐고 물었어요. 오빠, 새언니, 나 시집 가는데 얼마나 해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잘 챙겨주겠지? 아가씨, 저희 돈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두 사람 한 번도 안 쉬고 일만 해왔는데 모아둔 돈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바라는 거 아니니까 성의만 표시해줘요. 아가씨, 어머님, 저희 아가씨가 결혼하고 나면 분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놀라며 뭔 개소리냐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알아듣게 말했더니 또 분가 타령이냐? 야, 니들은 우리한테 감사한 걸 못 느끼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결정했어요. 절대로 계획 무르지 않을 겁니다. 남편 또한 저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고아 출신의 두 사람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결심을 전했는데 솔직히 많이 떨긴 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분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조건이 있다면서 매주 3번은 시댁에 와서 시키는 일을 하고 부르면 제깍 오라는 조건이었어요. 한마디로 부려먹는 건 그대로 할 거라는 뜻이었죠. 거기에 대고 되묻진 않았어요. 분가하고 나면 저희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할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시누이 결혼하는데 보탬을 주라고 하도 강요해서 분가 전 마지막으로 돈을 뜯기는 거라 생각하고 5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500만 원이 뭐냐며 최소 2천만 원은 해달라고 하셨답니다. 이에 저는 그런 목돈은 있지 않으니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말하더군요. 꼴랑 500만 원 주시겠다? 우리 오빠 결혼하더니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사는구나? 한심하다, 한심해. 그래, 내가 양보해서 그것만 받을게. 대신 언니랑 오빠가 내 결혼 준비 도와줘. 일이 많으니까 많이 도와줘야 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해서 나가면 괴롭게 할 일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참아줄 생각이었습니다. 주말에 시누이가 같이 예단할 걸 고르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백화점에서 엄청 사재 끼더니 저를 짐꾼으로 부렸어요. 자기는 손에 하나도 들지 않고 제 양손도 모자라 목에도 쇼핑백을 걸었답니다. 아가씨, 좀 나눠 들어주시면 안 돼요? 저 너무 무거워요. 결혼식 전에 알백이면 되겠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기운도 없으니까 언니가 다 들어요. 잘 들어요. 괜히 떨어뜨려서 망가뜨리지 말고. 결국 짐꾼으로 봉사했고 시누이가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엄청 시켰어요. 청첩장이 나왔을 때는 일일이 제가 봉투에 하나씩 포장해서 우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신우이가 결혼식에 초대한 사람들과 술을 마셨는데 남편을 불러 대리기사까지 시키더군요. 이제 저희도 분가할 테니 그때까지만 참고 이후에는 얄짤없이 무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곧 결혼식이 다가와서 저는 새벽부터 짐꾼으로 움직였습니다. 새언니, 제 짐 잘 챙겼어요? 네, 아가씨. 캐리어에 다 챙겼습니다. 나중에 뭐 하나 빠져있기만 해봐요. 다 잘 챙겼어요. 그럼 잘 따라와요. 청담동 숍에 갈 테니까 짐 잘 싣고 운전하세요. 아가씨, 전 면허증이 없는데요. 뭐라고요? 기본이 안 돼 있네. 그럼 오빠 나오라고 하세요. 아가씨, 그이는 어제 늦게까지 야근하고 왔어요. 더 자게 해주세요. 신우이는 제 말을 무시하더니 남편을 발로 차서 깨우더군요.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결혼식 당일이니 꾹 참았습니다. 결국 남편도 새벽부터 신우이를 따라다녔어요.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메이크업을 받는 동안 옆에서 구경하는데 디자이너가 저에게 메이크업을 안 받냐고 물었습니다. 같은 식구 아니세요? 메이크업 해드릴 테니까 앉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쟤는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결혼식장 가서 바쁘게 짐꾼 노릇해야 하니 예식장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할 겁니다. 야, 순정아, 차에 가서 기다려라. 네가 옆에 있으니까 분위기가 우중충하다. 네, 어머님. 자존감이 또 한 번 박살난 채로 숍 밖에서 남편과 같이 기다렸어요. 그이는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이 무시당하는 걸 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나 달라질게. 약속해. 그래, 제발 좀 달라져서 큰 소리도 칠 줄 알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도 좀 해. 우리 진짜 달라진 삶을 살아보자. 시모녀의 메이크업이 끝나고 예식장까지 모시고 갔어요. 저는 그 사이에 얼른 택시를 타고 한복집에 들러 시모녀가 맞춘 한복을 받아왔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한복 왔어요. 일단 입어보시고 맞는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잘 입혀봐라. 괜히 화장 묻지 않게 조심히 입혀보라고. 한복은 다행히 잘 맞았습니다. 입혀드렸다가 벗겨드리고 잘 걸어두었답니다. 그리고 신우이의 웨딩드레스 입는 걸 도와드리고 옆에서 잔심부름을 했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언니, 나 오줌 마려워요. 짜증나. 아까 언니가 물 주는 걸 괜히 받아먹었네. 얼른 갈아입고 화장실 다녀와요, 아가씨. 지금 다녀오면 늦어요. 짜증나. 언니, 안 되겠어. 요강 좀 구해와봐요. 저는 요강이라는 단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신우이의 눈을 보니 진심이었습니다. 아가씨, 요강을 어떻게 구해와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알아서 좀 구해와요. 진상 부리는 바람에 일단 신부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강은 구하지 못하고 일단 플라스틱 휴지통을 가져왔어요. 급한 대로 거기에다 일단 싸라고 휴지통을 건네줬죠. 오줌 나오겠네. 언니, 나가지 말고 거기 문 앞에서 망봐요. 도대체 지금 제가 뭘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오줌을 쓰레기통에 다 쌌는지 절 다시 불렀습니다. 다 쌌어요. 얼른 치워요, 이거. 찌릉내 나니까 향수 좀 뿌리고요. 아가씨, 쓰레기통이 꽉 찼어요. 이거 들고 가다 쏟을 것 같은데요. 같이 들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진짜 멍청한 소리만 골라서 하시네. 웨딩드레스 입고 오줌이 가득 찬 쓰레기통을 들고 나가야겠어요? 정 힘들면 오빠 불러서 같이 날라요. 제 남편은 축의금 받고 있잖아요. 그냥 혼자서 치워볼게요. 저는 신부 대기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보면서 텅 비었을 때 얼른 치워버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하객들이 보이지 않을 때 얼른 나가서 조심조심 오줌이 가득 찬 쓰레기통을 화장실에 들고 갔습니다. 바닥에 쏟진 않았지만 제 두 손에 잔뜩 묻었더라고요. 아무튼 오줌 소동이 지나가고 결혼식은 무사히 시작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사이에 축의금을 일일이 세어서 맞춰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나 비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100만 원이나 빌 수가 있어? 당신 축의금 제대로 받은 거 맞아?
제대로 받았어. 아까 분명히 맞았는데 지금 다시 세 번이 틀리네? 다시 확인해보자. 어서 다시 세워봐. 1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다시 계산해봐도 100만 원이 비었어요. 남편이 축의금 봉투에 하객이 낸 금액을 다 적어놨는데 잘못 기재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객들을 일일이 불러 얼마 냈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 미칠 지경이었죠. 결국 일단 넘어가고 다음 할 일을 준비하기로 했답니다. 패백실에 들어가기 전에 시모녀의 한복을 입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축의금 이야기를 꺼내서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재를 잘못한 것 같다며 100만 원이 빈다고 하자 저희가 삥땅 친 거 아니냐고 따지셨습니다. 이것들이 누굴 바보로 하나? 축의금이 1, 2만 원 비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이 빈다고? 세상 어떤 결혼식에도 그런 실수가 나올 일은 없어. 남편이 기재를 잘못한 것 같아요. 멍청한 것들한테 축의금을 맡긴 내가 바보다. 에휴, 띨띨한 것들. 야, 모자란 돈은 니들이 알아서 채워라. 하객들한테 일일이 얼마 냈냐고 묻는 미친 짓은 못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채워. 결국 욕만 엄청 먹고 저희 부부가 100만 원을 채웠답니다. 패백을 하러 들어간 두 모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 시누이가 신혼여행을 출발하면 자유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패백실 앞에서 구경하던 하객 중 한 남성분이 절 보더니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아가씨,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주변을 돌아보고 나이든 남성분이 저에게 하는 말인 걸 깨달았습니다. 네? 저요? 그래요 아가씨,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계셨습니까? 접니다. 회장님 운전기사예요. 실종됐던 회장님 외손녀분이 왜 여기에서 짐꾼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이에요. 회장님의 외손녀? 저는 누구의 손녀가 아닙니다. 가족이 없거든요. 어르신,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신 모양입니다. 분명히 아가씨가 맞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당장 회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남성분은 시누이의 신랑 측 하객으로 오신 분이었는데 제 얼굴을 보고 당최 알아듣지 못할 말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제가 찾는 사람이 맞다며 저의 할아버지라는 사람한테 전화했답니다. 그 남성분의 목소리가 하도 커서 패백실 안에 있던 시모녀도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패백이 끝나고 나온 시모녀에게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서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야, 순정아, 아까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회장님의 외손녀라니? 사람을 잘못 보신 거예요. 아유, 그렇지? 하긴 네가 어디 회장님 손녀일 리가 있겠냐? 어디 식모 손녀라면 몰라도 말이야. 시모가 비웃자 시누이 역시 낄낄거리더군요. 잠시나마 회장님 외손녀 소리 들으니까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운전기사라는 사람이 전화까지 하던데 곧 회장님이 오시겠네. 재밌는 구경하게 생겼어요. 두 사람은 실컷 비아냥거렸고 저는 무시해버렸습니다. 남편과 분가하면 다시는 이런 종노릇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답니다. 그런데 저를 잘못 본 남자분이 통화한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총알 택시라도 타고 왔는지 옷을 다 갈아입은 시모녀와 복도로 나가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본 회장님은 잠시 놀라더니 얼마 전 실종된 외손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정말 닮았구나. 내 손녀와 똑 닮았어. 이제 오해가 풀리셨군요, 어르신. 꼭 손녀 찾길 바래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는데 회장님이 제 손목을 턱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내 외손녀는 쌍둥이였어. 아기 때 잃어버린 내 손녀가 한 명 있지. 그게 아가씨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네? 쌍둥이요? 맞아. 내 손녀가 작년에 여행가서 실종되고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수십 년 전에 잃어버린 또 다른 쌍둥이 손녀를 찾은 것 같다고. 내 외손녀와 몹시도 닮았네. 자네 어떻게 컸나? 부모님은?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아기 때부터 자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자 회장님은 두 주먹을 쥔 채로 하늘로 쭉 팔을 뻗었습니다. 그럼 맞구만. 찾았어. 손녀 둘을 모두 잃어버리고 죄책감이 심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손녀를 드디어 찾았어. 어르신 아닐 거예요.
보육원에서는 저희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그거 역시 일치하네. 내 딸과 사위가 쌍둥이 손녀를 낳고 얼마 뒤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널 잃어버렸지. 내가 널 얼마나 오랫동안 찾아다닌 줄 아니? 아무튼 넌 내 외손녀가 확실해 보인다. 얼굴만 봐도 알겠다고. 네? 그럼 아기 때 잃어버린 어르신의 손녀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니까. 당장 병원에 가보지. 유전자 검사 받으나 마나 내 손녀인 것은 확신하네. 작년에 실종된 내 손녀와 자네 얼굴이 쌍둥이라고 해도 될 만큼 닮았다고. 작년에 실종된 손녀에게 미안하지만 지금은 기뻐하고 싶구만. 어서 가보자. 검사해보자고. 저는 얼떨떨했고 남편은 두 손을 모으며 감동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녀는 입을 크게 벌리며 기뻐했고 저를 대하는 말투가 바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새애기가 드디어 가족을 찾았구나. 새아가 축하한다.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가 할아버지를 찾았다니. 아가, 우리가 널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지? 언니, 난 언니가 가족을 찾을 줄 알았어요. 훌륭한 성품을 누구로부터 닮았는지 궁금했는데 여기 계신 회장님을 닮았나 봐요. 언니 축하해요. 어머님, 아가씨,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안다고요. 보나마나 맞겠지. 아가, 회장님이랑 운전기사님이 거의 확신하고 있잖냐. 넌 재벌집 손녀가 분명해. 아가, 우리 까먹으면 안 된다. 회장님 손녀면 우리한테 많이 베풀어야 한다. 두 모녀는 바로 태도를 바꿔서 친절과 아부가 섞인 말투로 말했답니다. 시노이의 짐꾼을 계속하려는데 안 해도 된다며 이제 결혼식도 다 끝났으니 회장님을 따라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둘이 회장님을 따라갔어요. 유전자 검사를 받으러 가서 관계자에게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아줬고 회장님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손녀가 시집도 갔구나. 남편이 아주 착해 보이는구나. 저 회장님, 이제 막 검사를 맡겼는데 손녀라고 하시는 건 좀... 난 확신한다. 네가 내 손녀라는 걸 확신한다고. 네 얼굴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 아기 때 잃어버린 나의 귀한 손녀라는 걸 말이야.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만에 하나 아니라고 나오면... 그럴 일 없을 거다. 날 믿어라, 손녀야. 회장님은 제가 어떤 이름으로 살아왔는지 물으셔서 순정이라고 알려드렸고 보육원에서 자란 이야기와 독립해서 어떻게 살다가 결혼했는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눠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냥 그 순간만큼은 저의 가족이라 편하게 생각하고 마음껏 비싼 음식을 먹었답니다. 결과는 좀 빨리 나왔어요. 회장님이 힘을 쓴 건진 모르겠는데 일주일 만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남남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럴 리가 없다며 다시 받자고 했는데 관계자가 정확하게 나왔다면 재검사를 해도 결과가 같을 거라고 설명했답니다. 이 아가씨가 내 손녀가 아니라니. 헛다리를 짚었구만. 아가씨 미안해요. 내가 설레발을 치면서 손녀라고 데리고 와서 괜히 시간만 빼앗았네요. 회장님, 전 괜찮아요. 잠시나마 할아버지가 생겨서 좋았어요. 꼭 손녀분들을 찾길 바라고 기도할게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래요. 잘 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봅시다. 결국 저의 출생의 비밀은 잘못 짚은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시모녀는 이를 알고 다시 말투가 원래대로 돌아왔답니다. 그럼 그렇지. 네가 회장님 손녀일 리가 있겠냐? 넌 어디 식모의 손녀거나 노숙자의 손녀일 거다. 아휴, 우리가 괜히 기대를 걸었네. 재벌집 며느리가 되면 팔자 고치나 싶었는데 다 물 건너갔어. 아이, 엄마, 새언니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사실 난 아닐 거라 생각했어. 엄마가 기뻐하길래 장난만 맞춰드린 거라고. 두 모녀는 하찮다는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쏘아봤습니다. 아무튼 이젠 분가할 때가 왔으니 남편과 이사 준비를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은 약속이라면서 분가를 시켜주되 부르면 제가 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어길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도 시댁에서 그만 벗어나서 자존감도 높이고 평범하게 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답니다.
투룸 월세방을 구해서 간소한 짐을 풀고 살림살이를 최대한 간단하게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부려먹으려고 찾았고 시누이도 심부름 시켜 먹으려고 연락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확실하게 말씀드렸답니다. 더는 시녀 노릇 하지 않을 거라고요. 남편 역시 시누이의 운전기사 노릇은 다신 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두 모녀는 머리 검은 짐승을 걷어줬더니 돌아오는 게 이따위 폐륜이라며 막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모 생신이나 명절 때는 찾아갔는데 여전히 무시와 막말을 아끼지 않았고 저희가 왔을 때 하나라도 더 시켜 먹으려고 하셨어요. 아주 가끔 뵙게 되니 그 정도는 충분히 참아줄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흘러 1년 뒤에 저와 남편이 동시에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제가 일하는 마트는 장사가 전처럼 안 된다고 캐셔를 절반으로 줄였고 남편의 중소기업 회사는 사정이 여의치않아 문을 닫게 되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재취업을 할까 하다가 장사에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크게는 아니고 아주 작게 국수집을 개업하려고 했어요.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남편과 고민하다가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물론 안 될 확률이 높지만 그동안 남편이 시모녀에게 100만 원씩 몇 년간 상납했으니 그 돈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서 찾아뵙고 장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장사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내가 뭘 잘못 들었냐?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너 미쳤냐? 내가 너희 같은 거지 발사기 같은 것들한테 뭔 돈을 줘? 송충이가 솔잎이나 갉아먹으면서 살 것이지 장사? 야, 니들의 초라한 면상을 보고 손님들이 다 도망가겠다. 어머님, 제 남편이 그동안 매달 100만 원씩 상납했잖아요. 그거 돌려주는 거라 생각하시고 조금만 도와주세요. 상납? 야, 키워준 은혜를 갚은 건데 그걸 도로 달라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온몸이 떨리네. 니들한테 한 푼도 못 주니까 솔잎이나 갉아먹고 살아. 시어머니가 돈 주기 싫다고 학을 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누이에게도 찾아갔는데 역시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자기한텐 가족이 저 하나만 있을 뿐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완전히 시모녀와 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장사할 마음을 접어버렸더니 큰 기회가 왔어요. 아주 큰 회사에 취직해서 연봉도 많이 받았고 집도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저희 부부가 잘된 소식을 듣고 시모녀가 찾아왔습니다. 예, 순정아. 그 회장님이 널 손녀처럼 생각하겠다고 집도 사주고 일자리도 준 거냐? 아주 훌륭한 분이시구나. 네. 저희가 없이 사는 걸 아시고 회장님이 소유한 집 중 하나를 저희 부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손녀랑 많이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아주 좋으신 분이죠. 이 아파트 적어도 20억은 될 텐데 부동산 가서 물어보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더구나. 제가 회장님께 큰 선물을 받았으니 두 모녀는 노골적으로 친절하게 굴면서 부탁을 하더군요. 새언니, 내 남편이 아직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개인 병원 차리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하다네요. 저기 이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시누이 부탁에 이어 시모가 부탁을 이어서 했습니다. 나는 작은 카페 하나만 차려줘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대출 좀 받으면 나나 내 딸이나 원하는 걸 받을 수 있을 거야. 정말이지 낯짝이 두꺼운 모녀였습니다. 저희가 한번 도와달라고 할 때 싫다고 악을 쓰던 사람이자 하나라도 더 부려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씩 웃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우리 남편이 두 분과 연을 끊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연락을 다 안 받았던 거 아시죠? 그거 일부러 피한 거예요. 두 사람의 시녀 머슴 노릇 그만하려고 내린 결정이라고요. 아가,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린 너희를 진심으로 아꼈다. 겉으론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지 늘 너희 둘은 우리 마음속에 1번이었어. 어머님, 거짓말도 참 잘하시네요. 아무리 착한 척 말씀해봤자 저희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희를 길들일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세요.
두 모녀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변하더니 결혼할 때 빈손으로 왔으니 뭐라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야, 너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왔지? 그럼 그거라도 갚아라. 버릇없이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 나도 너랑 오래 대화하고 싶지 않다. 대신 줄 건 확실하게 주자고. 내가 아들 키워준 값이랑 너 시집 와서 편히 먹고 살았던 걸 더해서 5억만 내놔. 정말 기가 찼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니 돈 내놓으라고 통보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부부는 이젠 두 사람의 손바닥에 올려진 장난감이 아니라서 거절의 말을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그렇게 따질 거면 내 남편한테 받은 돈부터 내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시댁 가서 사람 취급이나 받았나요? 편하게 먹고 살았다고요? 얼토당토 않는 소리 그만하시고 나가세요. 이제 두 사람 그만 보고 싶네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호응했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거절하고 연을 끊겠다고 말하니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답니다. 두 모녀는 삿대질하며 막말을 했지만 저도 지지 않고 똑같이 삿대질했어요. 정 안 되겠다 싶었는지 두 모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1년 동안 시모녀를 안 보고 살았더니 저와 남편은 인상부터가 달라졌고 살도 올라서 보기 좋았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모녀가 거짓골로 찾아왔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여기 왜 또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새 아가, 개주가 돈 가지고 날랐다. 나 하나 있는 그 후져 빠진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헐, 걔를 얼마나 들였길래 집까지 날려요? 아가씨는 표정이 왜 그래요? 신우이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뢰인하고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했어요. 시댁이 우리 로펌 대표랑 친분이 있는 건 아시죠? 소개해준 사람이 대표님이니까요. 아니요, 몰랐는데요. 아무튼 내가 바람나서 이혼당하고 위자료 물고 직장도 잃었어요. 개인 사무실 차려야 하는데 돈도 없고요. 엄마랑 살 공간부터 찾아야 하는데 누굴 찾아야 할지 몰라서 언니네 집에 왔어요. 두 사람이 폭삭 망했다는 소리를 듣자 저와 남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 어머님도 아가씨도 그렇게 망해버렸군요. 그거 참 불쌍하네요. 그런데 여기 온다고 해서 내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에요. 난 두 사람한테 빚진 건커녕 시녀로 당할 만큼 당했거든요. 내 남편은 더 많이 당했고요. 아가,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러 왔다.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 한 번만 좀 도와줘라. 니들은 집도 좋은 데서 살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잖냐. 회장님이 많이 챙겨줄 거 아니니? 회장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두 사람이랑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기서 추하게 이러지 말고 어서 집에 가세요. 아, 집이 없다니까. 아, 맞다. 아가씨도 이혼당해서 머물 곳이 없구나. 그럼 노숙자 쉼터나 서울역에 가보세요. 박스를 이불 삼아서 덮고 살면 볼만하겠네요. 너 지금 우릴 놀리냐? 자존심 다 버리고 이렇게 비는데. 백날 빌어봐요. 소용없어요. 댁들은 이제 우리한테 남이니까요. 제가 확실하게 싫다고 거부하자 두 모녀가 인상을 팍 쓰며 덤벼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굶었는지 모녀는 힘이 없어 저 혼자 상대에서 바닥에 때려 눕혔답니다. 그리고 신우이 결혼식에 오줌 받아서 치워준 게 생각나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두 모녀에게 뿌려줬습니다. 두 모녀는 구역질을 하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저는 탈탈 털어서 더러운 맛을 보여줬답니다. 그리고는 발로 툭툭 차서 현관 밖까지 밀어버렸습니다.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계속 외치길래 경찰을 불러서 치워버렸어요. 그 이후로 시모녀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지금 사연을 쓰는 시기가 시모녀를 마지막으로 본 지 3년이 지났거든요. 저희 부부는 여전히 회장님 회사에서 일을 다니고 있고 좋은 집에서 딸 키우고 있답니다. 천에 고아였던 저와 입양되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불쌍하게 자란 남편이 자식을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회장님이 저희 부부에게 동아줄이자 운명적인 귀인이었네요. 제 사연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결핍과 외로움으로 힘든 분들께
희망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